2012년 8월 20일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이른 아침 평범하고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의 여성으로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든 상태였다. 남편은 새 생명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일터에 나가 있었고, 아내는 출산을 준비하며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그 평온했던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범인은 서진환. 그는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미 2차례의 강간 전과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강도강간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발목에는 법무부에서 부착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그는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법의 구멍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서진환은 이날 아침 무작위로 주택가를 배회했다. 범행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고, 그는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침입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중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눈에 띈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는 그 집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침입했고, 안에는 임산부 혼자 있었다. 문이 열린 이유는 잠깐 환기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 그를 보고 낯선 사람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큰 위협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진환은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하며 강제로 제압을 시도했고, 곧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거세게 저항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몸 상태가 불안정했고, 상대는 남성이었기에 힘의 차이는 명확했다. 서진환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격분했고, 흉기를 휘둘러 그녀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건은 단순한 강간치상도,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었다. 전과자인 그는 보호관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사전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CCTV와 주변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상한 인물이 특정됐고, 곧 전자발찌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서진환의 이동 경로가 확인됐다. 그의 위치 정보는 사건 당일 오전 정확히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멈춰 있었고, 그 이후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고, 그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적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과와 범행 수법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자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이 임신 중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은 더욱 거셌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중곡동 임산부 살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도 전에 2개의 생명이 동시에 꺾였고,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두었고, 매일 태동을 느끼며 아이와 대화하던 아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울부짖었다. 검찰은 서진환에게 강도 강간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의 전과, 보호관찰 대상자 신분, 전자발찌 착용 상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했다. 법정에서도 그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은 그의 사형을 강력히 요구했다. 재판부는 결국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은 과거 강도 강간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으며 생명을 잉태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공격당해 사망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과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등 위험 인물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장치였다. 피의자인 서진환 역시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하루에도 수차례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대응은 느렸고 위치 추적이 이뤄진 이후에도 신속한 현장 확인은 없었다. 사건 직후 법무부와 경찰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했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수백 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현실적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위반 징후가 나타나도 즉각적인 체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범죄 예방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분노했다. 그들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생명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호관찰 당국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감시나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2억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자발찌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후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이 판례가 기준이 되었다.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인력 투입과 제도적 감시가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됐다. 사건 이후 국회와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 도입 등이 추진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유족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흔으로 남았다. 중곡동 임산부 살인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성범죄자는 치료만으로 바뀌지 않으며 제도적 감시가 뚫리는 순간 누군가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발찌는 단순한 상징일 뿐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자의 남편은 지금도 매년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기리는 글을 남긴다. 그 글에는 여전히 사죄받지 못한 분노, 고통, 그리움이 담겨 있다. 그는 그날 조금만 더 일찍 전화했더라면, 조금만 더 늦게 출근했더라면 우리 아이는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자책을 수없이 되뇌고 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잊히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악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종이어야 한다. 그렇게 잃은 생명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시스템과 감시, 그리고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